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첫째 줄에 나오는 요 내용인데 뭐냐면 이 환율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환율이 상승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여기 이제 그 자국 통화로 평가한 외국 통화의 가격이고 환율은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말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해가 어려우니까 늘 내가 이제 비유를 드는 게 이제 얘들아 전 세계의 모든 그 환율 아니면은 이 교환화폐의 기준을 보통 이렇게 기축통화인 달러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달러를 1달러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1,000원이다. 요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를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오른다 하면 1달러가 예를 들면 뭐 2,000원이 됐을 때 요게 바로 환율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 자, 이 달러를 이제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의 수박이라고 생각해봐. 수박. 근데 이 수박 하나를 사려면 1,000개의 방울토마토가 필요했어. 예를 들어.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환율이 올라서 2,000개의 방울토마토가 필요해. 그럼 상대적으로 수박의 가격은 올라간 거죠. 맞지? 방토가 2배가 된 거니까. 그 대신에 이제 방토의 가격은 어떻게 된 거다? 가치는 반만큼 떨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요거 우리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환율이 올랐다 함은 이거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야. 일단 요 개념을 우리가 1문단에서 배경 지식으로 알고 들어갔으면 훨씬 편하게 쭉쭉쭉 읽었다 라는 정도. 요거 이제 먼저 설명하고 본문 들어갈게.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됐고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런 표현 나옵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나오고요. 혹시 보라색 잘 보이나요? 뒤에? 보여? 괜찮? 자, 어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경제학자 나오거든? 자, 요런 게 이제 우리가 환율이라는 개념이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수능에서 비문학에서 내용을 읽을 때 예측하면서 읽는 요령입니다. 뭔 소리냐면 1문단에 두 경제학자 나왔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어때? 유량접근법이랑 자산시장 접근법 2개 나왔었죠? 그리고 너네가 밑에 또 읽어보니 유량접근법 설명 와르르 나오고 자산시장 접근법 와르르 나왔지? 그래서 사실은 이 먼저 나온 일부 경제학자가 유량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자산시장 접근법을 이 다른 경제학자가 하고 있다는 거를 특히 이제 숭일곤 내신범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러면은 일부 경제학자가 유량접근의 설명이랑 연결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다른 경제학자가 자산시장 접근법이랑 연결된다는 것도 이렇게 뭐라 그래 체크 표시 해놓으시면 내신 문제는 훨씬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이런 표현들 연결해 놓으면 숭일곤은 조금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일단 지어놓고 시작할게. 자, 됐어. 그러면 차근차근 읽어보자. 자, 아까 도혁이한테는 보여주지만 굉장히 구조화를 내가 열심히 해놨어요. 여기 프린트에 설명하기 위해서 막 빽빽해.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너네들 제대로 이해를 시켜줘야지. 나는 이제 내 기준대로 그냥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너네가 이제 힘들어지고 요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부 경제학자부터 여기다 쓸게 그러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일부 경제학자. 자, 차근차근 가자. 자, 이 사람들은 과열 성장이 있어. 자, 여기서부터 단어가 좀 내가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과열 성장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너네가 적고 이해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통화량이 많아진다든지 통화량이 증가한다든지 거꾸로 썼다. 하나 더 있어.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쌤? 뒤에 나오잖아, 본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이 본문에선 과열 성장이라고 볼 거야. 오케이? 자, 일부 경제학자는 이렇게 과열 성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 수입 증가로 인해서 얘들아 여기서 수입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버는 돈이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증가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증가로 인해서 국제 수지가 악화된대. 국제 수지가 악화가 되고, 자, 국제 수지는 또 여기 유량접근법에 나옵니다. 경상수지랑 자본수지가 더해진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해. 자, 그럼 여기 밑에는 내가 안 써도 되지? 그러면 환율이 결국 어떻게 돼?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일부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제 이 반대로 자, 다른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시작은 똑같아요. 과열 성장이 됐을 때 그 대신에 얘네들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여기에 다른 경제학자는 과열 성장이 화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대. 화폐 수요를 증가시켜서 자, 화폐 수요가 증가된다는 건 뭐야? 화폐에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너도 나도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자,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쪽은 자, 화폐 가치가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기 안 써도 되죠. 여기랑 대칭되니까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자, 이거를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유량 접근법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자산시장 접근법. 일단 요게 시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정리 들어갑니다. 됐지? 자, 그러면은 너네가 적으면서 이제 나는 바로바로 설명 들어갈게. 여기에 너네 이거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고정환율제도 요거 했을 때 브레턴우즈 경제체제 관련해서 아마 이거 이번에 저격당하지 않았나? 고난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고정환율제랑 여기 이제 뭐 변동환율제 해가지고 그때 약간의 지식이 나왔었는데 뭐 일단은 나오면은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이야. 고정환율제는 지금 이 지문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변동환율제 기준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 환율이 변한다는 거야. 근데 그 이전엔 고정환율이 있었어. 근데 몰라도 돼, 일단 지금은. 자, 여기서 자, 짜자자자자 나오다가 여기 자, 어디 갔어?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네. 자,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만을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것인지 하나. 일정 시점에서 어쩌고 결정 요인으로 볼 것인지 돼 있는데 얘들아 사실 여기 이 일정 기간이란 단어랑 일정 시점이라는 단어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어떤 핵심 포인트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 일정 기간에다가 체크하면서 동시에 어디 체크해야 되냐면 여기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다가 일단 체크돼 있어야 돼. 수요와 공급.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근데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때? 외국 화폐 얘는 자산에 체크돼 있어요. 자산. 자, 다시 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고 이 밑에 있는 애는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야. 자, 그래서 여기다 적게. 얘는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 그리고 동시에 뭐? 일정 기간. 이렇게 두 개를 다 적어놔야 돼. 자, 자산시장은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 공급이고 그리고 얘는 일정 시점. 이거를 정리해놔야 뒤에 몇 번이었죠? 14번을 쉽게 맞을 수 있어. 갑을 나오는. 왜냐면 나도 그거 한참 고민했거든. 헷갈려갖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일단 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유량접근법 나옵니다. 자, 유량접근법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다 오른쪽 지웁니다. 너네 혹시 안 쓴 사람 있으면은 정리하시고 다 됐지? 이제 지운다. 특히 얘를. 자, 얘는 지웠어. 이제 유량접근법만 설명할 거야. 자, 보시면 유량접근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먼델 플레밍. 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자, 얘가 전체 집합이라면 여기 쇽 들어가는 부분 집합은 얘가 되는 거죠? 요거 내가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체험 와가지고 설명회 했거든? 중3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중3이 의대를 준비한다 하지만 너네도 중3이었을 때가 있었잖아.
너네 중3 때 잘했잖아. 나 뭔가 월클인 줄 알았잖아. 난 초딩 때 막 전 세계를 내가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 초딩 때 뭐 하기만 하면 받아쓰기 100점이야. 미쳐버리잖아. 막 경시대에 맨날 나가면 막 그랬는데 그냥 평범한 이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중3 어머니들이 이제 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수능에 지문 하나 보여드렸어. 어머님들의 그 낙담하시는 표정이 좀 슬펐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어. 자,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냐면은 거기서 이제 수능 지문을 볼 때는 요런 식 생각. 그지?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는 설명 드렸거든?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서 먼델 플레밍은 유량 접근인데 자, 얘는 지금 국제 수지를 계산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이제 국제 수지를 우리가 정리해야 돼. 근데 국제 수지는 여기 있었죠, 아까? 자, 그래서 국제 수지는 뭐냐면 더하는 거야. 경상 수지랑 그 다음에 자본 수지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상 수지는 수출해서 수입을 뺀 것이고 자본 수지는 유출해서 유입을 뺀 건가? 이거 헷갈리네. 자, 쭉 볼게. 유입에서 유출을 뺀 거네요. 유입에서 유출을 뺀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 국제 수지가 0이 되는 균형 수준에서 환율, 적정 환율이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경상 수지가 만약에 흑자야. 올라가. 그러면은 그 반대 자본 수지가 이제 음수가 되는 방향으로 둘이 더해져야 얘가 0이 되겠지. 그래서 거기서 뭐가 환율이 결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너네가 적어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웬만하면 이 둘 서로 반비례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요런 거 정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다음으로 가서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각각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흑자라고 합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 특히 내신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얘네들이 흑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뭐야? 경상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거고, 그치? 이것까지 생각해야 돼. 내신에선. 그 다음에 자본수지가 흑자면 당연히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적자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자,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이제 시작됩니다. 재정지출의 확대. 내가 여기에 써놨죠, 아까. 과열성장에 대한 설명. 자, 과열성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경우의 수, 뭐가? 재정지출의 확대가 나옵니다,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써볼게. 자, 재정지출이 확대됩니다. 근데 이제 너네가 이거를, 단어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를 수 있어. 쉽게 얘기할게. 이거 우리 코로나 한참 심했을 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나왔지. 그냥 전 국민한테 돈 뿌렸죠. 그게 바로 재정지출이야.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 돈을 쓰는 거지. 그럼 너도 나도 돈이 막 생기죠.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재정지출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내면 빡 쳐놓을게. 자, 그럼 어때? 너도 나도 돈이 생기니까 소득이 증가해. 자, 소득 증가.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자, 그럼 얘들아 옛날에 이번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 돈 생기니까 뭐 했냐면은 그 돈으로 뭐 당연하게 재난지원금이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우리 그 국가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써야 되는데 뭐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 막, 야, 재난지원금으로 아이폰 살 수 있대. 막 이런 거 막 이제 했단 말이야. 뭐 한 거야? 외국에 있는 거를 수입하는 거에 더 많이 우리가 돈을 썼다는 거지. 여기 개념상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수입이 증가하니까 뭐가? 여기 봐봐. 경상수지가 어떻게 돼?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요런 순서로 가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적자가 발생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있으니까 하나 더 있어. 왜냐하면 소득의 증가는 여기에 소득의 증가가 설명이 있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영향이 지금 내가 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영향이 하나 더 있어. 소득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소득이 증가라는 하나의 원인이 두 가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화폐 수요의 증가를 시키고요. 화폐가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국내 이자율이 상승이 되고요. 여기 또 중요한 개념 나왔습니다. 자, 국내 이자율이 상승. 얘들아, 이자율 너네 배경지식으로 두 글자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알죠? 뭐게? 힌트 줄게. 금으로 시작해. 금리입니다. 맞아요. 자, 금리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자, 금리는 너네 뉴스에서도 나오잖아? 요즘 은행 금리가 뭐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들어요. 오케이? 이건 또 배경지식인데, 이거 읽다 보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어때? 이자율 수익에 민감한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외국 자본이 유입됩니다. 자, 그럼 유입?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유입? 자본 수지는 흑자.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요런 식으로 딱딱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소득의 증가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위쪽에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여기 밑에다 할게. 여기는 자본수지가 흑자가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 아까 말했잖아? 이 위에서 환율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국제수지가 0이 되는 그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 어때? 경상수지가 적자고 자본수지가 흑자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인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이 둘은 반비례 관계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움직이는 그 관계를 우리가 파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두 번째 문단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은 여기에서 그럼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보면 이제 국제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 여부는, 얘들아 여기서 질문할게. 국제수지가 잠깐만, 여기 아까 근데 자, 국제수지가 흑자 또는 적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문단에 내가 읽으면서 헷갈렸던 게 있어. 뭐냐면은 좀 전에도 내가 왔다 갔는데 국제수지가 0이 되는 거에서 환율이 설정된다 했잖아. 근데 국제수지가 흑자랑 적자 얘기가 나오는 게 내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게 국제수지가 0이 된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누구야? 경상수지랑 자본수지가 서로 그 균형을 이루는 상태,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0이라기보다는 얘네 둘이 그냥 균형을 이루는 상태다. 안정을 이루는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이 뒤에 내용이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이걸 열심히 찾아봤거든? EBS 쌤들도 그냥 너네 EBS 쌤들 그냥 막 와다다도 넘어가는 거 몇 개 있거든? 왜 그런지 알아? 자기도 자기들 설명 못해가지고 그냥 와다다 넘어가는 게 있는데, 나는 솔직하게 그냥 내가 모르다 말할게. 이거 그 앞부분이랑 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은 얘가 환율을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제수지가 흑자 또는 적자 됐을 때 여기 이제 자본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상대적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하게도, 자, 여기 이제 정리해 볼게.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수지 흑자 규모가 적자 규모보다 크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에 얘는 뭐 예를 들면 10만큼 흑자야. 근데 경상수지는 5만큼 적자야. 그럼 어떻게 돼? 10에서 5를 뺀 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국제수지가 흑자가 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요건 어려울 게 없었어. 그럼 반대로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면 자본수지 흑자보다 경상수지 적자가 크대. 그럼 얘는 결국엔 어떻게 돼? 얘가 예를 들면 10만큼의 적자고 자본수지가 5만큼의 흑자야. 그럼 결국엔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잖아? 그러면 국제수지가 적자가 나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정한다면 우리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놔야 되냐면, 여기는 국제수지가 적자란 뜻이고, 왜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설명하면 돼? 아니,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수지 흑자보다 크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경우에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외국 통화의 유출량이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유입량을 상회함에 따라, 너네 이거 차근차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경상수지 적자가 크다는 거는 다른 말을 바꿀게. 뭐가 크다는 거야? 수입이 엄청 크다는 거야.
그지? 음의 값이잖아, 수입이. 근데 자본수지 흑자라는 거는, 자본수지 흑자는 뭐가 크다는 거냐면 얘는 유입이 크다는 거야.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지금 부딪힌다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수입을 위해서, 물건 수입을 위해서 외국에 돈을 쓰는 양과 그 다음에 자본수지 기준, 우리가 그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그 양이 서로 비교가 됐을 때 수입할 때 밖으로 쓰는 돈이 훨씬 크다는 거야. 국제수지가 적자라는 거. 이해돼?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돼야 돼요. 자, 다시. 경상수지가 지금 적자다? 그리고 이 적자인 게 얘가 흑자인 것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적자라는 건 수출보단 수입이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수입이 커. 그리고 자본수지가 흑자라는 거는 유입이랑 유출이 있을 때 얘가 유입이 크다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비교를 해봐. 자, 수입이 큰 거랑 유입이 큰 거 중에 지금 이 위에서 누가 더 크대? 경상수지 적자가 더 크다 그랬지?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유입되는 거보다 얘가 수입으로 밖으로 쓰는 돈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다시 설명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착착 읽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내가 이거를 아까 국제수지가 0 이걸로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됐다는 거는, 자, 그럼 우리 적용할 수 있어. 아까 얘는 어때? 국제수지가 적자죠?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수지가 적자면 환율 올라요, 내려요? 올라요, 내려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어? 환율이 올라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 빠. 자, 유량접근법 기준에서는 국제수지가 적자잖아? 그럼 환율이 올라. 그럼 질문, 국제수지가 흑자면 환율이 내려. 이렇게 너네가 추론하면 돼. 그래서 요것도 따로 적어놓으면 되겠죠? 다시 국제수지가, 자, 여기다 적어놓을게.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적을게. 얘가 흑자면 환율이 내리고요. 얘가 적자면 환율이 오릅니다. 그럼 너네가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흑자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간 것이고, 그죠? 거꾸로니까 환율이랑. 적자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겁나게 복잡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들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량접근법 하고 잠깐 쉬자. 너무 복잡해.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안 끝나. 여기서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을 했어.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차근차근 여기 있는 순서대로 내가 정리해볼게. 얘 지우고. 요건 아까 너네 적었을 테니까. 자, 내가 구조화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재정지출이 확대된다고 했었던 게 어디 있어? 아, 이건 아까 위에 있었구나. 자, 여기에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 이걸로 해야겠네.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정한다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요. 이거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환율 상승으로 국내 생산 재화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환율의 상승으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고, 아니 가격이 하락하고. 아,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너네 얘들아, 환율이 높으면은 수출이 보통 잘 되거든? 아, 이거 설명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너네 어릴 때 중학교 때 이거 배웠다던데. 아무튼 알 거라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개선이 된대. 얘들아, 여기서 너네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다. 이 말도 이해를 해줘야 돼. 뭐냐?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야. 오케이? 가격 경쟁력이 좋다는 건 가성비가 좋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얘들아, 같은 기능의 가격이 싸면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수출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됩니다. 오, 여기 적자가 이게 축소돼요. 경상수지 적자 축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쨌든 국제수지 균형이 회복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편 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쓴 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아까 와르르 썼는데 이거 다 재정 지출을 늘렸을 때에 대한 결과야. 이게 다. 여기 재정 지출 내가 써놨죠? 지금 여기에서는 모든 게 재정 지출을 늘렸을 때. 그래서 요거를 너네가 원인과 결과를 차근차근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내가 왼쪽에 있는 거 왜 안 지웠게? 결국 재정 지출이 늘어나든 통화량이 늘어나든 국제 수지가 악화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이 유량 접근에서는 동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전제고요. 이거에 대한 사례가 내가 지금 오른쪽에 쓴 거야. 오케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례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일단 지울게. 자,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뭐식이니까. 복잡해. 자, 다음은 여기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킵니다. 여기 나왔죠? 자, 통화의 공급량 증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자율이라는 건 금리라고. 금리가 하락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해외 투자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자본이 유출됩니다. 자, 너네가 이제 말해줘. 얘들아, 자본 유출이 많아지면 자본 수지가 어떻게 돼? 흑자야, 적자야? 적자가 된다. 이렇게 너네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그지? 유출이 많아지잖아. 마이너스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적자. 그러면은 방금 뭐라 그랬어? 자본 수지랑 경상 수지는 반비례라 그랬지? 그럼 얘가 적자면 얘는 뭐가 돼야 돼? 경상 수진. 흑자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움직임이.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보면 여기서 자본 유출이 발생해서 자본 수진 적자 그대로 나오죠? 자, 자본 수지 적자고요. 수지는 적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한대. 환율이 상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여기서 이제 이 사이에 행간을 읽는다 이런 표현 쓰는데 자본 수지 적자랑 환율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너네가 이걸 써주면 더 좋은 거지. 아하,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겠지. 그 사이에서 요렇게 너네가 노란색으로 쓴 내용은 본문에 없어. 추론이야. 그래서 요걸 적어놓으면 내신 준비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될게요. 그래서 정리해놓고 자, 근데 아까 뭐랬어?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입이 늘어나 수출이 늘어나.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수출이 늘어나죠 또. 그러니까 또 수출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쫙 와서 수출이 증가해. 자, 이제 너네가 말할 수 있어. 수출이 많아지면 경상수지는 뭐가 돼? 흑자가 되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 자본수지가 적자면 경상수지가 흑자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서로 균형이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경상수지가 흑자되면서 결국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경상수지가 흑자. 그래서 국제수지는 균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아시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여기에 뭐 위에 나온 것처럼 자, 만약에 경상수지의 적자가 자본수지 흑자보다 크면 얘가 음수가 되고 이런 거 있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게 결정되는 거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되고 요 마지막 줄 은근 중요합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밑줄을 쳐볼게. 자, 재정 지출의 경우와는 달리라고 돼 있지? 요거 딱 내신 문제 나오기 좋은 거야. 그죠? 차이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통화량 변화가 환율 변화의 방향성이라 돼 있는데 이 말이 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알면 돼. 환율 변화의 방향성은 이게 오르냐 내리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요거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 자, 여기서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 자, 이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자,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이 있어요. 자, 너네가 이제 이거 말해주면 돼.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은 적자 규모가 자본수지 흑자 규모보다 어때? 아, 이렇게 하면 너네 헷갈리겠다. 자, 이렇게 할게. 자본수지의 흑자가 경상수지의 적자 규모보다 어때요? 크대요, 작대요, 여기서 지금 상회라고 돼 있으니까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크다. 자,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에서는 똑같은데 이게 반대죠. 작다 이렇게 되지. 아까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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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내가 써놨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낮은 수준에서는 환율이 상승임. 환율이 상승. 그리고 내가 추론으로 풀으라고 했던 게 높은 자본 수준에서는 환율이 그래서 하락하겠지? 라고 좀 전에 설명한 거야. 어때? 이건 지금 뭐에 대한 결론이야? 재정 지출에 대한 설명에서의 추가 설명이었어. 어때 그럼? 환율 이동의 방향이 변하는 거 보여? 변하는 거 보이지? 이 뭐에? 자본 이동 수준에 따라 변하는 거 보이죠? 근데 누군? 통화 공급량에 대한 개념은 여기 이 통화량에 대한 개념은 얘는 어떻대? 방향성에 미치는 효과는 무관해. 무관해. 그러니까 얘는 이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이든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이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는 환율이 올라. 얘는 환율이 내리는 경우는 없다는 뜻이야. 무관하다는 거니까. 그런 뜻이야.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얘는 어때? 환율이 내리는 부분도 있잖아. 누구? 재정 지출인 경우에는. 근데 통화 공급량인 경우에는 환율이 내리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왜요? 무관하니까 무관. 여기 무관이라고 써있죠? 그 대신에 뭐? 변화의 크기는 관련이 돼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이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한 요 크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자본의 이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딱히 안 나와서 뭐 굳이 추론을 해보자면은 자본 수지가 적자면은 글쎄 이게 그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이면은 흑자인 거니까 환율이 덜 커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이제 완전 추론 문제라서 여기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겁나게 빡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량 접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시장 접근법인데 벌써 11시기 때문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뒷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자산시장 접근법이 나옵니다. 아까는 유량시장 접근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산시장 접근법 정리를 할 건데 얘는 이제 아까 내가 1문단에 대전제 있었다고 했잖아. 그거 이제 다시 보면서 좀 이제 여기 왼쪽에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디테일을 정리할게요. 여기 이제 다른 경제학자는 자 여기에 이제 과열 성장이 뭘 유발하냐 하면은 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발한대. 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자 그럼 질문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은 어떻게 되죠? 하락한다 라고 말하는 게 자산시장 접근법이다 라고 알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그 과열 성장이 이제 재정 지출과 그 다음에 통화량 증가라고 했습니다. 통화량 증가.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가서 이제 자, 자산시장 접근법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부를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는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하죠? 밑줄입니다. 자국 및 외국 화폐도 자산. 얘들아, 이거 가지고 실제로 그 환율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일본 환율 되게 낮았던 거 알아? 엔화가 되게 쌌던 그 최근에 그 일이 있어가지고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면은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돼? 야 이걸로 이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해야 되잖아? 내 친구들은 부자의 마인드가 아니야. 오스카 가서 온팡 쓰고 오셔요. 그러니까 이때다 그리고 일본에 놀러 갈 생각을 하지 그걸로 돈 벌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 모두 대부분 그렇지 않니? 그래가지고 아무튼 최근에 일본의 엔화가 되게 쌌다고 하던데 자 여기도 이제 그런 것처럼 자 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달리 어쩌고 뭐 배당금이나 이자는 없지만 여기에 이제 자산의 속성이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여기 나왔습니다. 자산시장 접근법의 부분집합이 통화주의인데 자 여기는 이제 가격이 항상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가정하에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자, 아까 먼델 플레밍 모형이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째, 재정 지출의 확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다 라고 이제 해놓고 이거 볼게요. 자, 재정 지출이 확대돼요. 재정 지출이 확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자국 통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외국 통화 표시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면 즉 자국의 통화 수요가 크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수요가 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 가치가 상승합니다. 여기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러면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한편 이 국가가 여기 또 나왔네요. 자국 통화의 공급량. 자, 통화 공급량은 또 뭐에 해당합니까? 여기 왼쪽에 과열 성장이 두 번째 경우죠. 자, 이 두 번째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릴 때. 근데 약간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억가가 좀 있어. 억가? 뭐 모르겠는데 억지로 아무튼 뭐 억지로 뭔가 하는 느낌이 들어.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의 통화 공급량을 늘렸는데 왜 외국도 늘려? 이거 좀 이상해 보여. 우리나라 것만 늘린 거 아님? 근데 외국도 늘렸대. 약간 이상한데. 아무튼 외국 통화량도 늘렸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은 꼭 그렇다는 게 아닌데 마치 이게 그 자산시장 접근법의 어떤 하나의 유형처럼 설명하는 게 난 좀 억지로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뭐 아무튼 근데 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읽어야지. 자, 여기에 외국 통화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자국 통화보다 자국 통화의 양으로 가자. 자국 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국 통화량보다 그 외국 통화량이 더 크다면 너네 알다시피 희소 가치라는 개념이 있잖아. 즉 적은 게 더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즉 외국 통화량이 우리나라의 통화량보다 많다면 어때? 여기에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 정리해보면 아까 그 먼델 어찌기는 국제 수지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있고 하락하는 경우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환율이 어떻게 돼?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그때 아까 위에 있었죠? 근데 얘는 어때? 뭘 선택하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산시장은 환율이 내려간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외워가지고 14번을 딱 풀려고 봤더니 정작 자산시장이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써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풀다가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변수가 움직이는 양상 정도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모형의 차이는 자, 환율 변동 요인이 두 가지 생산성과 자산 구성의 신축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상이한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 들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델 플레밍 자, 이거는 이제 나는 이렇게 할게. 이게 이름이 아까 뭐였지? 유량 접근에서는 자, 이 친구들은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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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가 아니라 수요 증가 때문이다 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걸 정리해 줘야 돼요. 자, 유량 접근은 소득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러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네. 자, 여기가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관계가 여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돼서 결국엔 수입이 늘어나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입은 수입 수출할 때의 수입이라고 했죠? 즉 외국에서 가져오는 물건이 많아져. 외국에서 가져오는 물건이 많아지고 그럼 어때? 외국으로 쓰는 돈이 늘어나죠. 돈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빡빡빡 빠져나가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 엥? 갑자기 왜 환율이 상승?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국제 수지가 사실 음수가 되는 거거든. 우리 아까 그 위에 두 번째 문단 기준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환율이 상승한다. 그럼 얘들아 여기에 숨어있는 우리 행간을 읽는 거에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에서 뭐가 사이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하락한다 라는 걸 여기 유량접근법에서 보고 있다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반대로 통화주의 모형에서는 소득의 증가는 이제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에 소득의 증가는 기술혁신 등 공급 요인의 개선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어때? 소득의 증가는 여기 수요의 상대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산성 향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이게 그냥 수요 증가가 유량접근법이었다면 여기 나오는 이제 그 통화주의 모형은 자산시장 어쩌고니까 자, 자산시장 기준에서는 자, 여기에서 소득의 증가는 이걸로 갈게. 여기에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 수요는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수요다.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걸 적어 놓을게. 자, 그래서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자, 그럼 질문. 너도 나도 우리나라 돈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는 반대로 너네 설명하려고 노란색 꼭 써놓은 거야. 자, 우리나라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요. 자, 질문. 환율 어떻게 됩니까?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때? 똑같은 소득의 증가라는 원인을 정반대의 결과로 연결 짓게 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문제에 낼 수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면 돼. 혹시나 경제학과를 가면 이런 걸 배우는 건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다 보면 또 한편, 왜 이렇게 자꾸 한편이야? 자, 얘는 이제, 빨간색.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거래 비용의 존재가 있습니다. 너네 거래 비용이 뭔지 또 모르니까, 너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자. 너네 당근마켓 해보잖아. 그럼 당근마켓 같은 거 할 때, 그 상대편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내가 탐색해야 되지. 그런 걸 이제 탐색 비용이라 하는데, 암튼 내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 그 다음에 너네 그 사람이 내 옆집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거래를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지. 그럼 그 사람 만나러 가는 내가 교통비가 들지. 그런 모든 것. 내가 그 어떤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자산 구성의 즉각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해서 자,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별표야. 국제수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누구? 유량접근법이다. 얘는 국제수지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 숭일고 친구들은 국제수지 얘기 나오면 그냥 유량접근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문제 풀어가면 되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유량접근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율 상승하면 틀려요. 요 뒤에는 앞에 있는 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결과는. 그러니까 요거 추론으로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면 통화주의의 모형에서는 거래 비용이 거의 없어요. 얘는 차이가 있네. 자, 요 둘은 서로 차이야. 거래 비용이 없어서 자산 구성의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산 구성을 위한 거래 규모가 훨씬 크니까 자, 여기서 환율이라는 건 얘는 뭘로 결정돼? 자산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얘는 자, 자산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까지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이 되는 거죠? 자, 라스트. 요것도 또 헷갈리게 돼 있어. 요거 이제 문제 하나 나와 있었죠? 말장난이 있었는데 문제 관련해서 자, 어떤 환율 모형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별 이런 모형에 담고 있는 논리적 완결성. 자, 첫 번째 요소 뭐예요? 내적 정합성. 이거 너네 그리고 비문학 읽을 때 즉 이런 표현 나오면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더 말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늘 비문화 읽을 때마다 열심히 하는 작업. 다른 표현인데 같은 뜻인 거 찾는 거. 오케이? 다시. 다른 표현이거든? 근데 뜻은 같아. 그걸 찾는 게 기본적으로 비문학에서 빨리 푸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논리적 완결성과 내적 정합성 같은 말이야. 그러면서 어더더더더더 하다가 자, 현실 경제에 부합하는 거랑 같은 뜻은 외적 적합성이야. 같은 뜻이야.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모두 영향을 줘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맥락이고. 자, 그 다음 여기서 내적 정합성은 환율 모형의 필수 조건으로 나왔다. 필수 조건. 결핍된 모형은 의미가 없다. 즉 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국제적 자본 이동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나 국가의 경우에는 환율 결정과 관련해선 대체로 자, 다시 얘기할게.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란 뜻이겠지. 과거에는 유량접근법이 실증적인 지지를 받았어. 실증적이란 말 알면 좋죠. 실제 그 사용하면서 증명을 받았다는 거죠. 실제 사용하면서. 그럼 실제 사용은 얘들아 내적 적합성이야, 외적 적합성이야. 실제 사용. 외적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과거에는 누가? 유량접근법이 외적 적합성이 더 높았어.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해줄게. 얘가 과거에는 외적 적합성이 높았어. 사실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어휘가 있잖아. 정합적이다란 말, 저기 정확하다란 말이 있고 적확하다란 말이 있어. 어휘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수능이나 내신에 나올 건 아니니까. 아니 왜 이거 갑자기 얘기하는지 알겠지? 정합성, 적합성 이상한데요? 아니야. 단어 뜻이 다른 거야. 알았지? 정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뭔가 이게 맞는다는 거고요. 적합하다는 건 거기에 딱 들어맞는다는 뜻이야. 어떤 의미 차이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얘만으로는 뭐가 외적 적합성이 맞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산시장 접근법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이게 현재 이렇게 너네가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문이 기나긴 설명 끝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답이 왜 답인지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에 5번인 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당연히 작동 원리를 예시를 통해 설명한 거지. 근데 이거 고3 내신하다 보면 질문하는 친구들 꼭 있다? 쌤, 예시가 있는데요. 이 예시가요. 뭐 예를 들면 실제 예시인지 아니면 가정적 예시인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갑과 을이 나와. 그럼 선생님 이건 실제 예시가 아니잖아요.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쌤은 이게 실제 예시인지 예를 들면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지 아니면 갑과 을이 나오는지 이걸 구분해서 출제 안 하셔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걸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사례가 나오면 오케이? 그러면은 5번이 적절하게 답이 된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했죠? 자, 14번을 우리가 이제 변형해서 내신에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네. 갑과 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같이 조금 마음속이 비틀려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이 새끼가 자산 시장이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나는 뒤틀려 있어. 왜? 수특에서 이렇게 순순히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해. 여기가 순서대로 유량이랑 자산 있잖아. 그러면 이 둘을 바꿨겠지. 시험 문제 어렵게 내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수능 특강 만드신 분들은 착하신 분들이었어. 그래서 이 갑이 유량이었고 그 다음에 을이 자산이었어.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느냐? 이게 관건인데 얘들아 유량인 걸 알아내려면은 내가 빨간색 써놨지. 뭐? 국제수지 얘기 나오면은 유량이야. 그쵸? 그럼 나오는지 보자고. 갑은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이거는 그래도 체크해놓으면서 가야겠네.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므로 자 자본수지 얘기 나왔네. 자본수지는 국제수지가 아닌데요. 자 자본수지 더하기 경상수지가 국제수지였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애가 바로 유량접근법으로 내용을 보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 유량접근법이었고 그리고 어때? 아까 내가 그랬잖아.
무조건 유량이라고 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게 아니다. 아니, 환율이 상승하는 게 아니다. 환율이 하락되기도 해. 조건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국제수지와 관련된 포인트야. 유량 접근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반면 뒤에 있는 을은 당연히 얘는 자산시장 접근법이겠지. 어떻게 알아? 어쩌고저쩌고 금융자산 얘기 나오면은 얘는 유량 접근, 아니, 자산시장이죠. 여기 자산시장, 자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와다다다 해서 어디어디로 해가지고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와다다다 해서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그럼 지금 여기 14번 보기에서는 어떤 헷갈린 포인트가 있었다? 여기 뒤에 외우는 애들 싹 다 틀리게 만든 거지. 맞아? 요 뒤에를 외우면 안 돼. 우리는 유량은 국제수지, 자산은 자산시장 결정. 이렇게 우리가 대응시켜서만 외워주는 게 필요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1번인 거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얘들아, 값은 유량 접근법인데 여기에 그 일정 시점은 이거 자산시장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땡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았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고 왜 맞고 틀린지는 하다가 또 질문 생긴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15번. 이 15번이 이제 아까 말했던 마지막 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자, 이거 5번이 답이죠? 얘들아, 논리적 완결성이 아까 내적이야, 외적이야? 내적. 이렇게 푸는 거잖아. 우리 문제 풀 때 같은 뜻인데 표현만 달라진 걸 찾아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논리적 완결성이 없으면 얘는 의미가 있대, 없대? 없대. 그러니까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 간단했고요.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얘들아, 16번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 돼, 그지? 그래가지고 1번이 답인데 해보자, 그냥. 자, 이 위에 건 안 봐도 돼. 자, 보겠습니다. 자, 국내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그러면은 통화 공급의 증가에 의해서,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많아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분필이, 노란색 분필이 하나만 있었는데 나한테 갑자기 노란색 분필이 100개가 돼. 그럼 나한테 얘는 가치가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떨어지지. 양이 늘어나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거는 사실 보기만 읽어도 돼. 자, 통화가 공급이 된다는 건 통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이자율이 하락하죠? 자, 그러면은 어때? 통화 가치는 어떻게 돼? 양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통화 가치는 줄어들어. 오케이? 요게 이제 행간 읽기. 추론이었어. 없는 내용이야, 여기 본문에. 그래서 너네가 이걸 적어 놓으면, 그럼 질문.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은 어떻게 된다? 상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가가 상승이야. 그럼 얘들아, 아까 환율이 오르면 약간 외우듯이 우리가 생각했잖아?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니까 경상수지가 어떻게 돼? 올라간다. 흑자가 돼요, 흑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자국의 부가 증가한다. 당연히 그러겠지.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건 외국 돈이 빡빡 들어오는 거니까. 자, 아무튼 장기적으로 부의 증가에 따라 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자, 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돈이 인기가 많아져.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가.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은 어떻게 돼, 그럼? 환율은 또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환율이 내려가면 또 어떻게 돼? 경상수지는 수입이 늘어나, 수출이 늘어나? 수입이 늘어나지. 그럼 경상수지는 또 흑자야, 적자야? 적자. 이렇게 되는 거야.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다 필요 없이 그냥 요것만 봐도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고, 마지막 17번. 얘는 자, 4번이 답이네요. 먼델 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자본의 이동성 정도는 환율 변화의 크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네. 환율 변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디서 적어놓으면 되겠죠? 통화량 증가의 경우에. 자,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아까 설명했던 거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된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